네, 오늘 중국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은행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회의에 앞서서 미리 발표가 됐던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시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떤 이슈들부터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그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보면 네. 말이 없는 어, 하루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패드의 이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TV에 이렇게 뉴욕 증시 움직임을 이렇게 될 때는 꼭 파월 의장이라든가 각종 패드의 이사들의 그렇죠. 발언을 아무래도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요. 다음 주 27일, 28일 4월 패드의 연준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이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기업들 차원에서는 말이 많은 사람이 시청자 여러분 누굽니까? 아마 테슬라가 될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의 그 머스크 회장. 지금은 중국으로 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화상이 아니라 직접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많은 사람이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내부적 요인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 차익 실현이다 하는데 이걸 차익 실현일까 하는 측면을 어떨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오늘은 뚜렷하게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대 주가가 나스닥 중심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3월 말 전후에서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그 매수세가 돌아가면서 국채 금리가 매도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채 금리가 사실 그 제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국채 금리가 1.6%가 됐습니다. 기술적 그 부담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부담이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라든가 니콜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출과 실적이 이렇게 소위 성장주로 분리되는 금리가 낮을 때 미래에 대해서 할인 가치가 그만큼 낮아져서 미래 가치가 높게 보이는 이런 쪽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이런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부담이 돼서 테슬라라든가 니콜라라든가 코인베이스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쿠팡 같은 이런 쪽의 주식들이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랬습니다는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난주에는 금융주가 지금 이제 금융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는 제조업이라든가 전통적인 다우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업종들이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이렇게 금융주보다는 좋지 않게 나올 거다. 다시 말하면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그 유나이트 항공은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비해서는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낮음에 따라서 이 또한 사실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관심이 됐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상해 드린 대로 정부 당국에서 좀 어정쩡한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한번 2017년, 2018년과 마찬가지로 규제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실수요 차원에서는 민간 사이드에서는 상승 요인이 좀 많거든요. 결제수단을 사용한다든가 금융상품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수요인이 많아서 상승 요인이 있는데 반해서 정책 당국 하나는 정부 사이드가 되고 하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서 민간 쪽의 가상화폐와 트레이드 관계가 있는 이런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 입장을 하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각국의 세금 담당하는 국세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탈루라든가 이런 쪽 가옥들에서 미 국세청이 소문대로 세무조사에 하느냐 이 여부가 아마 향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갈림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뉴욕 월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너무 낮게 떨어졌다고 해서 배팅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지금 월가의 그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일주일 동안은 페드 이사들이든가 파월 의장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블랙아웃 기간이죠. 이런 것이 사실 월가를 볼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국채금리의 계절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4월 초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 이것이 추세적으로 안정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달 회계연도 일본의 회계연도에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즉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3월 말 전에는 엔화를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보유 국채를 파는 과정에서 국채 그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31일 날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로 1.74%까지 올라갔죠. 그럼 요 회계연도가 끝나면 사실 요 기간 중에 미국의 국채 분야에서 이런 기간이 거쳐서 사실 그 제자리 되돌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부터는 이런 그 미국의 국채가 다시 정상을 되찾지 않냐. 여기서 정상이라는 것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되찾지 않겠나 하는 이런 각도인데요. 바로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첫날이었었는데 미국으로 어제 첫날이었었는데요. 1.57에서 지금 장중한 때는 1.61%까지 올라가서 마감은 1.599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마감으로는 2베이시스 포인트, 그다음에 사실 장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4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역시 이런 그 계절적 요인이 끝나감에 따른 국채금리의 되돌림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국채금리라는 것은 경기가 좋으면 금리 올라가겠죠. 인플레이든가.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수급상으로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9천억 달러. 그리고 인프라 계획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공화당이 사실 그 규모를 상당히 축소하겠다는 내용은 네. 일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었고. 그래서 8천억 내지는 7천억 정도로 이렇게 줄여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인프라 계획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의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그 규모 자체로 보면 그게 8천억이든 2조 2,500이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다시 2차분이 발표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큽니다. 하이프레스요. 제닛 앨런이 주장하는 넘치는 것이 사실 부족한 것보다 낫다. 왜냐? 위기가 초기 과정에는 항상 넘치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철철철 넘치는 게 좋다. 나중에는 회수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런 고압 경기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책도 1조 9천억 그다음에 좀 유동적인 합니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본다면 인프라 확충 계획이 1차, 2차 4조, 토털리 6조 달러. 그러면 국채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와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월가의 지배적 시각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반도체 굴기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에 두 가지 행사가 있죠. 네.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주도하는, 근데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오 포럼,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화상의 미다는 기후환경 변화에서 아주 팽팽히 맞서는 두 회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이 20주년이죠 보아 포럼. 근데 원래는 20주년이 사실은 작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 못했죠. 이 보아 포럼은 중국간 다보스 포럼이다 하는데요.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요.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했습니다. 네. 2001년 WTO 가입해서
그때를 계산한다면 2001년은 들어가니까 2020년이 20주년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작년에 못해서 올해가 20주년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어떻게 보면 WTO 가입할 때의 중개 세부 확장의 일환으로서 보아 포럼이 열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세과시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화상들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전부 화상회의고 저도 어제 이렇게 특정 회사에서 사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주 어제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는 미국이나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보아 포럼 오프라인 행사를 해요. 화국부익당이 오프라인. 코로나의 청정 지역이다 하는 것을 세 과시역에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거행되는 국제 행사의 첫 포럼입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꽤 많은 언론기관에 따라서는 4,000명, 2,7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장면을 네. 안 봐. 그래서 마스크를 일부 쓰는 거를 제외한다면 아마 코로나 이전에 다보스 포럼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쪽에 아마 연사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경제TV가 주최했던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 지난주에 열렸었는데요. 굉장히 아주 디지털 통화라든가 뭔가 해서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었는데요. 전부 연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는데요. 예. 이번에 연사들은 하나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럽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슈퍼에 가면 그냥 놔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에 따른 세 가시역에서 청정지역이라는 가시역에서 이런 오프라인의 첫 행사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세계 대변화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1년을 맞고 있습니다는 1년 만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니까 각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갖고 왔던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또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 사태 1년이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한 세대 30년 만에 한 1년에 겪을 정도로 빅체인지가 됐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이번에 보아 포럼도 세계 대변화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에 30년에 겪어야 될 세계 경제 환경이 겪었다 보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 방향에 모색하는 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주제. 모르시죠? 누굴까요? 제이콥 루 전 재무장관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메인 앵커로서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모셨던 분입니다. 네. 제이콥 루라는 이분이 가장 메인 이슈에 해당되는 세계경제 향방을 내서 한국경제TV가 사실 앞서서 이런 쪽에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이콥 루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참석한 멤버들은 보면은 대부분 다 사실 민간과 정부 사이드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참석했던 몇몇을 보면 사실 이렇게 애플의 쿡 같은 네. 그다음에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 그리고 여기 이제 하면은 레리 달레오 이분은 세계적으로 헤지펀드의 최고죠. 그리고 지금의 아마 금융 사이드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는 골드만삭스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는 지금 블랙록 사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록 사람의 회장이신 핑크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기문 그리고 보아 포럼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서는 SK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최태원 회장이 여러 데에서 활약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정부와 민간 사이드에 정부 사이드는 미중 간 반도체 그룹끼리 싸우지만 실리를 택하는 것이 기업들이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굳이 중요한 참여 인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보아 포럼을 지난 18일서부터 저녁 만찬의 사전 세리머니와 함께 19일부터 이렇게 되는데 왜 오늘 그 방송을 하냐? 근데 오늘 방송을 미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관계, 바이든과의 생각해서 사실상 이렇게 세리머니 저 사전적인 행사에선 참여하지 않다가 네. 오늘 본회의에서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여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의 그 새로운 체계를 맡고 계신 조지원 그 이렇게 대표께서는 중국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가 언제 참석하느냐 이게 그때부터 회의가 열린다. 이런 의미를 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아마 본회의에 참석 여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보아오 포럼을 오늘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국가들은 전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이 다 밝혀냈죠. 그래서 미국도 제롬 파월은 투기 대상이다, 제닛 옐렌은 투기 대상이다, 유럽도 라가르도 투기 대상이다, 이주열 총재께서도 화폐의 역할에 못한다 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유독 중국은 투기적 사람들이 많은 사람인데요. 중국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중국은행의 행장과 중국은행의 총재죠. 네. 그다음에 부총재가 전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이면에 있어서는 다른 각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가장 먼저 작년 5월 1일 날 발행을 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지금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이드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들을 눌러야 위안화 디지털 그 위안화의 정착을 빨리 가져가서 2020년 베이징 올림픽 전에서 그보다 한 1년 정도 앞당길 것이다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정부 사이드에서는 상당히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국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당국의 동향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점을 좀 염두에 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두 가지 일정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열리게 될 인민은행 회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네. 중국의 테이퍼링 얘기를 많이 끌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보면 중국이 테이퍼링을 할 때는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은 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 중국 1,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면 테이퍼링 문제가 되는 거고요. 국내 증시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테이퍼링이 추진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박스권을 탈피해서 우리가 사실 연초에 기록했던 3,266인가요? 그걸 탈피하지 않게 되냐 하는 이런 쪽에 촉매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으나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 중국은 시진핑의 역할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방역 오염지라는 그런 쪽의 불명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시진핑이 국가 통계력을 이용해서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일부러 마스크를 좀 벗어라.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 열리는 피난성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냥 방역도 잘하고 그랬던 요인은 네. 방역 오염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탈피시키기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렇게 내심이 좀 작용했다는 쪽에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방역 오염지, 인민으로부터 고통 이걸 철폐시키기 위해서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활동 재개라든가 이런 쪽은 가장 빨리 잘해왔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그것이 떨어놓은 걸 붙여놓았으니까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분기별 성장률이 V자형 회복됐죠.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에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6.5, 6.8 마이너스 6.5 플러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V자형 회복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연간으로도 2.3% 플러스를 기록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지금 반도체 굵기를 서로 싸우는 이유는 미국의 GDP의 약 70%를 넘음에 따라서 보통 이 차이아메리카 시대에 미국의 GDP의 70%를 넘으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반도체를 비롯한 싸움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1분기 성장률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19에서 20% 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죠. 네. 18.3% 나왔는데요.
이것이 중계 GDP 통계가 1992년에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 이렇게 중계 공식적인 성장률 18.3%는 최고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언론에서 보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다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또 이렇게 분기 대비 성장률은 또 가장 낮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은 최고다, 어떤 언론은 최저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네. 오늘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 지표는 대부분 다 중국의 국가 통계로서 일원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그때그때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쪽에 전부 한국은행이나 경제 기획재정 분야에 따라서 전부 다르거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는. 근데 중국은 거의 국가 통계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국가 통계원에서. 그래서 성장률의 공식적인 통계 방식은 전년 동기입니다. 그래서 18.3%는 바로 뭐냐? 전년 동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분기가 어땠을까? 마이너스 6.8%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커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 경제 성장률의 연속성 차원에서 작년 직전 분기인 4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플러스 0.6%, 이게 플러스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플러스 0.6%입니다. 플러스 0.6%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0.6% 증가했긴 했지만 네. 분기 대비 성장률에서 0.6%는 가장 낮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최고의 성장률이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가장 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통계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이렇게 봐서 보더니 가장 낮은 성장률에 해당됩니다. 아마 가장 중국에 왜 이러냐면요.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중국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전년 동기비로 보면 최고, 작년 4분기, 직전 분기 되면 최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가뜩이나 1, 4분기에 테이퍼링 이렇게 나왔는데 테이퍼링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낮다면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는 거죠. 이게 논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놓고 최고다, 최저다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가 났었는지 명확해졌는데 각국마다 이런 통계 방식이 달리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각국별로 통계하는 방식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이렇게 맡고 있는 한수상 그 제작 총괄국장한테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아주 명문학교에서. 그런데 각국의 성장률 통계 방식을 아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모르는 게 또 좋을 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각 전문가조차도 성장률이 나오는 것을 그냥 다이렉트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통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공식적인 통계 방식은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 이게 공식적인 방식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전분기 대비 방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들은 전분기 대비,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대부분 전년 동기 방식이다. 올해 1분기는 작년 1분기에 대비한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1, 4분기가 19.3%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이 이달 말에 1, 4분기 성장률 10% 나오면 다이렉트리 비교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좀 이따 한번 그 통계 방식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분기 대비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발표는. 네. 근데 보조 지표로서 전년 동기 방식이 한국은행의 통계에 해외 경제 지표라든가 뭔가 통계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GDP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매년 5월달, 6월달에 한국은행이 남한인 한국은행에서 제가 굳이 남북한이 할 때 남한인 한국으로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은이 측에서 발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패되어 있던 베네수엘라 국가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다 GDP 성장률 발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GDP 성장률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대부분 IMF의 추계치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전부 이제 제가 몇 가지 국계만 했더니
어느 때는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방식, 어느 때는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 전분기 방식 이렇게 되죠. 복잡하죠. 그래서 성장률이 나오는 것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1분기 성장률을 다이렉트리 이걸 환산하지 않고 다이렉트리 18.3 한국이 모으면 다이렉트리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거의 그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는 IMF 물론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 모든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OECD 37개국 이렇게 보면 전분기 대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방식 그래서 통일시켜서 말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지금 한번 1분기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훨씬 쉬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통계 방식을 통일시켜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올해의 경우에 따라서는 네. 올해 전체 성장률이 미국이 중국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들 방송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게 개방 개혁을 추진했던 1978년 등소평 2년 전에 1976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면 자 올해 중국의 목표 성장률이 6% 이렇게 6% 이상.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올해 경제 성장은 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성장률은 아주 들쑥날쑥하죠. 가장 낮은 게 IMF 6.4, 그 다음에 페드 6.5, 네. 골드만삭스, JP모건 8에서 9%. 그렇죠. 9%. 그러면 일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예상대로 8에서 9%가 나오면 연간 성장률이 1976년 이후로 47년 만에 미국이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시각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연간 기록될 필요 없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18.3%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일본, 중국보다도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벌써 앞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왜 그럴까? 통계 방식을 한번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분기 방식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방식 0.6%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하면 에스터리크 4승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약 2.4에서 2.5% 나옵니다. 네. 2.4에서 2.5% 나옵니다. 연율로 때리면. 그럼 2.4에서 2.5%니까 자 올해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상영 이사께서는 어제인가요? 8% 나온다 이렇게 했고 애틀란타 GDP 나오면 10%까지 보거든요. 네. 어찌됐든 8%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통계 방식을 동일하게 했을 때 전분기 대비 연율 방식으로 동일하게 했을 때 자 중국은 2.4, 2.5% 1, 4분기 그 다음에 미국은 8에서 9% 1, 4분기 역전됐다 이런 시각이 나오거든요. 이 통계 방식의 공식적인 통계 방식을 잘해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성장률을 비교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하이라이트 골드락스다 이런 쪽 얘기가 나오면서 자 우리가 미국의 경기 민감주 해서 올해 들어서는 코리아 시장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식하고 최근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골드락스님 오니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1, 4분기를 기록하면서 고성장하는 중국 경제부를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제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나오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중국의 인민은행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분기 성장률을 토대로 과연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테이퍼링 했다고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한국 주식이 안 좋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했던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미국과의 그 마찰을 방어한다든가 중국이 양에 대해서 내수 위주로 소위 쌍순환 전략이라고 할 때는 중국의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단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미국이 들어오고 오는데 중국이 테이퍼링 단해서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경제 패권 다수상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련돼서 정통 공부하신 분이 전병서 좀 옛날 대우경제에서 같이 있으신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사실 방송을 이렇게 할 때 그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하도 논란이 돼서 테이퍼링 했느냐, 테이퍼링 안 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 하는 입장으로 이게 전병세 소장께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중국이
테이퍼링 추진해서 국내 증시 악재다 이런 분석은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3%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해이죠. 근데 전분기 대비하면 0.6% 테이퍼링 하지 않죠. 테이퍼링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자, 이런 정책적 요인을 보면 지금 미국과의 경제 패권되고 중국이 내수 위주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테이퍼링 금리 올려 내수가 안 되는데요. 내수가 안 되는데. 금리 올리면 내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금 조달 코스트가 증가하면서 내수가. 근데 양에 대해서는 내수 확대를 통해서 쌍순환 전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처럼 부채가 많은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기업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 부채. 기업 부채가 많으면 테이퍼링 추진해서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경제 해설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단순히 시중 유동성이 조금 축소했다고 해서 테이퍼링 단행했다 이런 쪽에 하는 것은 네. 잘못되어 있다. 저희들도 한국은행 출신입니다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 풀어질 수 있죠. 메커니즘상 보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단순히 M2 증가율이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줄어들었다 해서 테이퍼링 단행했다. 테이퍼링이라는 건요. 중앙은행이 의도를 갖고 추진해야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중의 유동성의 지표가 조금 줄었다. 테이퍼링. 이건 아니다. 중앙은행이 관여를 안 했기 네. 때문에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회의에서 사실 테이퍼링보다는 우리가 가장 지금 주목하는 게 위안화, 중국은 관리 변동제거든요. 그 위안화가 계속해서 절하되느냐. 미중 간 마찰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변수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보다는 지금 위안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디지털 통화, 디지털 달러는 아직 있으면 기축통화 전쟁. 그다음에 반도체 굵기와 관련된 문제 하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역시 그 환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 절하가 계속해서 되느냐 이 측면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세로 인해서 지난 3개월 이상 지속해온 코스피 박스권이 과연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사실 1사분기 성장이 18.3% 나오고 네. 일부 그 전문가께서는 이게 중국이 고성장하니까 중국의 경제 비중이 27%, 25% 내지 27% 가져가는 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박스권 탈피야 아주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지난 그 주말에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들끓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왜 네. 그러냐 하면 지금은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때그때 변합니다. 경제를 볼 때는 이렇게 그때그때 가장 이렇게 사이클이 빨리빨리 변할 때는 1년 전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성장률의 의미는 적습니다. 이 성장률의 의미는 적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할 때는 직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분기 대비 월별 지표는 전월비 방식에서 하다 보거든요. 이전분에 어떻게 되냐. 그런 측면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0.6%, 여기다 미국식 방식으로 2.4% 낮게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도 추진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는 그렇게 우리 주가를 18.3% 이렇게 높은데 주가가 올라가 보다는 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 않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미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라든가 이런 쪽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쪽을 오늘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아오 포럼과 그리고 인민은행 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통계 방식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